저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도 쓰고 이렇게 강연도 하고 방금 보셨던 뮤직비디오가 2개 있었는데 보셨어요? 네, 둘 다 제가 작사한 노래예요. 그리고 이제 뮤직비디오도 직접 제작을 했었고요. 그렇게 저는 좀 다양한 일들 하고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도에서 영화 출연도 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가 이제 아무래도 공부 자기주도 학습이고 아무래도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은 관계로 제가 이제 우선 아까 응팔 얘기를 잠깐 했는데 질문을 잠깐 드릴게요. 2명의 자녀가 있어요. 만약에 선택을 하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는지 한번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죠. 이렇게 응팔의 노을이 여자친구. 네, 그러니까 참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나가고 사고 치고 다니고 막 이렇게 부모한테는 왜 나를 낳았어 막 이런 말하고 정말 막 속이 무너지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성보라예요. 그래서 성격은 좀 더럽긴 하지만 자기가 혼자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장학금 받고 이제 거기에 나아가서 나중에 막 부모님 집도 사드리고 생활비도 드리는 그런 훌륭한 따님이 있어요. 어느 자식을 선택을 하겠어요? 후자를 선택하겠죠. 아무래도 성보라가 성격만 좀 좋으면 정말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 2가지 사례를 드렸는데 이 2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청소년기에 정말 말도 못하게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말도 못하게 사고를 많이 치고 부모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자녀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는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배지도 받고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제 꿈을 이루고 부모님의 꿈도 이루어드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문제아가 이렇게 달라졌을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침묵이 흐르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었어요. 늘 한결같았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제가 나이가 이제 들면서 요구하는 게 다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나는 뭐 서태지 콘서트 가고 싶어, 대학 가고 싶어, 호주 가고 싶어, 영국 가서 공부할래, 책 쓸 거야, 세계 일주할 거야.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부모님이 해주신 단 한마디가 뭐였냐면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여수공단에 취업해서 남자 잘 꼬셔서 결혼을 해라. 그래서 네가 우리 집 숟가락을 하나라도 덜어주는 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도이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님이 생각하는 세계는 그건 거예요. 부모님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이라는 거는 그렇게 평범하게 안정적인 그런 직장이 있는 남자랑 결혼해서 사는 게 부모님이 생각했던 어떤 이상이었고 제가 생각했던 이상이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거를 이제 부모님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제가 정말 저런 삶을 원했으면 그 말대로 했으면 좋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원했던 것과 부모님이 원했던 거는 너무너무 달랐고 제가 만약에 부모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저는 굉장히 불행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옛날 얘기를 더 들어가면 왜 제가 사고를 쳤는가 얘기를 좀 더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뭐 원래 처음부터 물론 그 시절에 80년대 다 가난하긴 했으나 특히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사업이 망한 후에 정말 거의 가족이 야반도주를 해서 여수에 있는 완전 시골 마을에 정말 화장실도 없고 부엌도 없는 그런 집에서 살게 됐어요. 그리고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매일 이제 2시간씩 버스를 타고 비포장도로를 갔고 또 이제 문제집이나 어떤 준비물 같은 걸 못 가져와서 준비를 못 하다 보니까 이제 막 혼나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좀 위축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사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단순히 가난하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아버지 사업 실패하신 후에 아버지가 매일 술을 드셨어요. 매일 술을 드시고 이렇게 온갖 세상을 향한 폭언과 저주를 내렸죠. 이렇게 뭐 정치인이 TV에 나오면 정치인을 욕하고 경제인이 TV에 나오면 경제인을 욕하고 엄마 얼굴을 보면 엄마를 욕하고 제 얼굴을 보면 저를 욕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실패와 좌절과 이 모든 것을 남 탓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죠. 어머니는 늘 이렇게 굉장히 세상을 원망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어머니가 그런 데서 삶의 위안을 찾으신 것 같아요.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서 위안을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불행한 이야기들을 듣고 자랐는데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축이 되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애들하고 왕따를 이제 애들하고 어울리지 못해서 왕따를 당했는데, 그때 저는 이제 그냥 확 죽어버릴까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5학년인데도 삶이 너무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집에 가봤자 아빠가 저런 소리를 분명히 할 것이고, 학교에 가봤자 같이 놀 애도 없는데 그냥 학교 앞에 육교에서 뛰어내릴까 생각하고 유서를 썼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못 죽은 이유는, 제가 그때 읽고 있던 책이 있었는데 이걸 다 읽고 죽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다 읽으니까 다음 책이 눈에 밟혀가지고 그래, 한 권만 더 읽고 죽자 하다가 한 권만 더 읽고 한 권만 더 읽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못 죽었어요. 왜냐면 세상에 읽을 책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떻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갔는데, 그때 누가 세상에 나타났냐면은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이 세상에 나타났어요. 난 알아요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야 내가 뭔가 존재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내가 나가서 이렇게 막 애들하고 춤추고 어울리고 하면서 굉장히 어떤 저의 자존감을 다시 조금 회복을 하게 됐는데, 제가 머리가 원래 이렇게 곱슬이 심해요. 이게 타고난 머리인데 이게 어렸을 때 너무 컴플렉스였어요. 왜 나만 남들과 다를까?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외국에 여행을 다니면서 다들 이렇게 칭찬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얼굴은 동양인인데 머리는 흑인이냐, 너무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렸을 때 저희 집안이 원래 이러거든요. 저희 외가 쪽이 정말, 저희 삼촌은 거의 흑인처럼 머리가 막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곱슬인데, 아무튼 저는 원래 머리가 이런데 학교에서 굉장히 이제 이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선배가 머리에 과산화수소를 뿌리면 머리가 펴진다 그래가지고 했다가 머리가 완전히 탈색이 됐죠. 완전 그 금발이 됐는데, 그런 상태에서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는데 어떤 선생님이 갑자기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당기더니 막 저를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수십 명 앞에서 저에게 아무 어떤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네가 학생이야 뭐야 하면서 막 온갖 그런 심한 말들을 했는데, 아픈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나 수치스러웠어요, 그 상황이.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저로서는 그때부터 어떤 학교나 교사에 대한 반발감을 좀 굉장히 강하게 갖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일부러 더 그 선생님들에게 반항하기 위해서 막 일부러 애들하고 막 술, 담배하고 막 이렇게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15살에 이렇게 술, 담배를 시작했다 보니까 키가 157에서 멈춘 게 지금까지 지금 한으로 남아있는데, 이것도 너무 음주가무를 일찍 시작하니까 제가 한 30살쯤 됐을 때 그 세계에서 은퇴를 했어요. 전 세계 클럽을 다 가봤더니 다 똑같더라고요. 재미가 더 이상 없어서 이제 명상과 수행의 세계에 입문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술, 담배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폭주적 생활을 시작했죠. 그래서 매일 학교 끝나면 오토바이가 쫙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빠 달려 하면서 달리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은 학교 끝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 차랑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제가 오토바이 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수 시내에서 추격전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막 달리는데 결국은 차가 오토바이를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가 저희가 도망을 가고 나중에 이제 늦게 집에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가위를 들고 와가지고 머리를 자르면서 나는 너를 포기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길로 이제 머리를 막 이렇게 엉망으로 잘라놨기 때문에 머리를 빡빡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빡빡 밀고 학교를 갔더니 또 선생님이 너는 도대체 애가 뭐가 되려고 그러냐? 너는 왜 사니? 너 같은 건 진짜 커서 어떻게 될지 내가 진짜 궁금하다 그러면서 너 같은 애가 학교에 있으면 애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차라리 가출을 해라. 그래야 우리가 너를 자를 수 있다. 해서 제가 또 그 길로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가출을 3번을 했는데 처음 2번은 경찰에 잡혀왔고 3번째는 이제 성공을 했어요. 가출을 성공해가지고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죠. 막 한 번은 17대 1로 싸우다가 제가 1위였어요. 그래서 이제 막 많이 다쳤는데, 그때 제가 코가 깨져가지고 코가 이제 깨졌는데 병원을 못 가서 밤새 코를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의 이 코 모양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국내 최초의 셀프 성형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가출을 해서 한 3개월쯤 됐을 때 서태지와 아이들이 컴백홈이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린 아직 젊기에 괜찮은 미래가 있기에 자 이제 그 차가운 눈물은 닦고 컴백홈. 그 말에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도 나한테 괜찮은 미래가 있다라는 말을 해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늘 둘이 싸우고 온갖 세상을 저주하고, 학교에 가도 넌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들었지, 아무도 너한테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괜찮은 아이야
너도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어. 이런 긍정의 말을 해준 적이 없었던 건데 그 서태지 씨가 저한테 처음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들어왔더니 학교에서는 이미 저를 잘랐고 저는 검정고시를 거쳐서 1년 늦게 실업계 고등학교로 갔어요.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는데 처음에는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했어요. 아무래도 1년 늦게 들어왔고 자유롭게 살다가 막 머리 이렇게 짧게 자르고 교복 입고 하는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방황을 또 계속했어요. 그래서 막 무단 결석도 많이 하고 막 계속 마음을 잡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신문을 봤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관한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3살짜리, 5살짜리 아이가 총에 맞아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내가 이 여수라는 이 조그만 도시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고 내가 여기서 진짜 제일 혼자 힘들게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저렇게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럼 내가 이런 세상에서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막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일단 주변에 진로에 대해서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제가 생각하건대 내가 기자가 되면은 이런 세상의 변화들을 알릴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주변에 물어보니까 기자가 되려면 좋은 대학을,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들 주변에서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야, 네가 고등학교나 제대로 졸업하겠냐? 너 같은 뭐 꼴통이 어쩌고 저쩌고 네가 대학을 가면 내가 손에 장을 진다. 다들 이렇게 비웃었어요. 그리고 또 학교에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수영아, 사람이 꿈을 갖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현실 가능한 꿈을 꿔야 된다. 우리 학교는 개교 이래로 50년 동안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부모님은 이제 여수공단에 빨리 취직해라. 계속 그 얘기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절대 너를 대학 보낼 돈이 없다.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도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한번 실패하신 후에 막노동 일을 계속 하셨는데 그 일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이렇게 돈도 뭐 그렇고 일 자체가 막 비 오면은 못하고 일이 없어서 못하고 또 한 번 다치면 산재가 안 돼가지고 뭐 또 이래저래 치료하느라고 돈 다 까먹고 그러다 보니까 빚지고 또 벌었다가 빚지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으로서는 정말 안정적인 이런 월급이 나오는 것만큼 정말 그런 것처럼 이상적인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세계는 거기까지인 거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거를 꿈꾼 거고 그것이 그분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모두들 반대를 하지만 도저히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집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소각장 같은데 가서 남들이 버린 문제집을 주워와서 그걸 푸는 거죠. 매일 그거를 지우는 데만 1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막 1시간을 지워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이제 저희 반 남학생들이 교실에서 축구를 차요. 그래서 막 머리 위로 축구공이 날아다니고 가끔 유리창이 깨져서 파편이 날아오고 그래서 학교는 너무 시끄러우니까 저는 이제 학교에서는 수학 공부만 하고 집에서 도서관에서 이제 나머지 암기 과목 공부를 했고 근데 또 공부를 하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문제집을 뺏어가요. 너 왜 이런 거 공부하고 있냐? 빨리 가서 자격증 따라 대회 나가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한테 사정 해가지고 그 문제집 돌려받고 화장실 가서 공부하고 또 뭐 옥상 가서 공부하고 집에 오면은 엄마 아빠가 되게 시끄럽게 TV를 보세요. 그래서 제가 좀만 조용하게 해달라 그러면은 왜 우리가 너 때문에 TV도 못 보냐 그러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다락방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졸리면 얼음물에 발 담그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방학 때는 주로 도서관에 가는데 집에 와서 밥 먹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고구마에 우유를 먹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사실 공부 자체가 힘든 것보다 더 힘들었던 거는 이렇게 아니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무도 내 꿈을 응원하지 않는 걸까? 꿈을 갖는다는 것 또한 사치일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답답했고 또 모르는 게 있는데 물어볼 사람도 없고 또 사람이 하루 종일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잠깐 친구랑 수다도 떨고 싶고 그러는데 주변에 공부하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답답해서 이제 신문 5개, 책 한 권씩을 매일매일 이렇게 보게 됐죠. 그게 저한테는 휴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2년이 흘렀는데 이제 처음에 모의고사를 봤을 때는 400점 만점에 110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전국에 있는 아무 대학도 갈 수가 없다
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2년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저는 처음부터 목표가 연세대였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웃긴 얘기지만 박진영을 좋아해가지고 박진영이 나온 대학을 가고 싶어서 이 점수가 대충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대략 375점이면 그 간극이 275점인데 그거를 내가 24개월 동안 24개월 동안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 나누면 한 달에 10 몇 점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적어도 문제를 문제 매달 한 5개만 더 맞으면 되겠다. 덜 틀리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똑같은 문제집을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그러니까 그 문제집에서 틀리는 문제가 하나도 없을 때까지 왜냐면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결국은 이제 덜 틀리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풀다 보니까 실제로 수능에서 375점을 정확히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연세대를 정시를 합격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학비가 없었죠. 그때 학비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저희 학교에 이제 도전 골든벨 프로그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안 나간다 그랬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나는 지금 논술 공부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안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해서 나갔다가 골든벨을 이제 울리게 됐죠. 근데 사실 골든벨 울린 것도 거기에 나온 문제들이 다 제가 그 2년 동안 신문 보고 책 본 거에서 다 나온 거예요. 이게 뭐 어디서 따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들이 다 이렇게 자양분이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골든벨 울리고 나니까 전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막 삼성에서 우리 회사 입사하는 조건으로 전액장학금을 주겠다. 막 연락이 오고 또 막 연예기획사에서 연예인으로 키워주겠다고. 그런데 제가 그때 저는 연예인 따위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기자가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다가 지금까지 좀 후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가장 큰 변화는 저희 교장 선생님이 사실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가 제가 골든벨을 울리고 나서 저를 너무 예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인재가 있었다니 하면서 막 저를 거의 딸로 입양하려고 막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진짜 잘생긴 아드님이 계세요. 이게 탤런트인데 지성이라고.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분이 저를 처음부터 좀 며느리감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이보영 씨한테 안 뺏겼을 텐데 다음 생에 좀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갔고 이제 저는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정말 기자가 되고 싶어서 동아일보에서 그 해에 첫 번째로 인터넷 기자를 뽑는데 들어가서 최연소 기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프리랜서다 보니까 뭐 강제적인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진짜 열심히 기사를 썼어요.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기사 발굴하고 현장 스케치하고 인터뷰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쓰다 보니까 그 해에 최고 기사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기자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가게 됐는데 제가 그거를 1년 동안 해본 결과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할 게 아니고 이런 기자들이 쫓아오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단순히 세상의 변화를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정말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기자의 꿈을 내려놓고 좀 더 경험을 많이 하자. 또 그리고 생활비를 제가 벌어야 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한 대학 다니면서 30개 정도를 했어요. 정말 뭐 과외 이거는 완전 기본이고요. 뭐 무슨 백화점에서 미스테리 쇼퍼라고 막 진상 부리는 것도 해봤고 또 뭐 아파트 분양도 받아봤고 그런 리서치도 해봤고 무슨 좌담회 같은 데 가서도 막 참가도 하고 막 별거 다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특히 한 학기는 제가 아예 휴학을 하고 미친 듯이 돈을 벌어가지고 4개월 동안 1,000만 원을 만들어서 호주로 교환학생을 갔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이미 30개국을 여행을 했는데 그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일단 첫 번째가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고 해서 평생 대한민국에 살아야 되나? 왜냐면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곳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는데 이제까지 내가 생각했던 성공이라는 거는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도 너무너무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세계 곳곳에. 그리고 내가 이곳에 태어났다고 해서 평생 살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를 깨우쳤죠. 그래서 굉장히 그 여행을 하면서 이미 많은 자극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됐는데 저희 부모님의 그 압박이 계속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도 제가 제 생활비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용돈이나 생활비를 일부 챙겨드렸었는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네가 하루라도 빨리 나 진짜 막노동 진짜 못하겠으니까 빨리 네가 나를 부양을 해달라라는 요구가 거세졌고 또 이제
그때 당시 그 시기적으로 모르겠어요. 인생에서 좀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가족이 다 사고를 치는 거예요. 저희 언니가 신용불량자 돼서 제 카드 가져가서 돌려막기 하고, 또 저희 여동생이 우울증 걸려서 중내 만회하고, 또 누가 한 명 사고 쳐서 제가 대법원을 다니면서 막 그런 문제 해결을 하는데,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살아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이 모든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의 그 악의 근원은 가난이다 해가지고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직장을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고 금융회사를 50군데 지원한 끝에 골드만삭스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저는 들어가서야 제가 정말 숫자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밤마다 엑셀에 빠져 죽는 악몽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건강검진 딱 받으러 갔는데 몸에서 암세포가 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초기 단계여서 간단한 수술로 회복이 됐어요. 완치가 됐는데, 그 수술을 받는 날도 저는 휴가를 안 내고 치과 간다 그러고 가서 이제 수술을 받고 돌아와서 일을 했어요. 근데 마취가 덜 풀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막 숫자 가지고 실수를 크게 해가지고 혼나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인생의 회의를 느꼈어요. 이게 과연 내 인생인데 왜 내가 남들을 위해서 살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근데 이제 막상 그렇게 생각을 해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딱 하나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 적어보자 해가지고 적은 게 73개의 꿈이 이제 적었어요. 적은 거를 보면은 굉장히 저는 이제 막 그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뭐 배우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제가 당시 그 반지하 새방에 살면서 꿈을 이제 크게 가졌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부모님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해외에서 커리어 쌓아서 부모님 집 사드리고 효도여행도 보내드리고, 뭐 실크로드 여행, 뭐 킬리만자로 에베레스트도 오르고 마라톤도 뛰고, 뭐 발리우드 영화 출연하고, 뭐 스쿠버 다이빙하고 요트 타고 돌아다니고 여행 다큐도 만들고, 뭐 막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너무너무 그 당시에 저의 상황으로서는 허무맹랑한 것들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쓰고 나서 뭐가 중요한지 좀 이렇게 솔팅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와 이제 언제까지 이루고 싶은지 기한을 가지고 엑셀에서 정렬을 쫙 해보니까, 일단 제가 첫 번째로 해보고 싶었던 거는 한국을 떠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가진 살림을 다 갖다 버리기 시작해서 20kg만 남겨놨어요. 그래서 배낭 하나가 남을 때까지 다 정리를 하고 떠나서 지난 10년 동안 제가 70개국을 다니면서 68개의 꿈에 도전을 했어요. 꿈이 그리고 원래 73개였는데 83개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해외로 나가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국을 선택을 했는데, 영국에 딱 가서 일단 합법적으로 체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학생 그 비자를 받기 위해서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빨리 현지에서 취업을 하고 싶은데 당장 생활비도 없어서 알바를 구하는데, 알바를 막 처음엔 저는 당연히 저의 스펙 정도면은 아주 좋은데 그런 사무직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안 되지 하면서 여기저기 커피숍을 썼는데 다 떨어지고, 그것도 떨어지니까 청소일까지 썼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제가 이제 네이버 지식인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지식인이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네가 네이티브도 아니고 외국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문화적으로 차이도 있고 경력도 없는데 너 같은 사람을 왜 뽑겠냐.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를 듣고 나는 이러려고 내 모든 거를 포기하고 여기 온 게 아닌데 이런 말을 듣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제 미래의 모습을 상상을 해봤어요. 그때 어떤 모습이 보였냐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순간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그러나 극복했다라고 말하는 제 모습을 상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눈을 뜨고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 막 강연을 진짜 거울을 보면서 강연 연습을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지원했던 아르바이트 중에 제일 단가가 높았던 의학 번역 아르바이트가 있었는데 그게 들어와서 생계 문제를 해결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0군데 또 지원을 한 끝에 현지에서 이제 4군데 회사에 잡 오퍼를 받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로열 더치 쉘이라는 회사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또 제가 원치 않는 재무 업무를 하게 돼서 마음고생이 있었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는 그 꿈목록 쓰기 전에는
이렇게 신세한탄을 좀 많이 했어요. 왜 하필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못난 부모님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남들은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꿈 목록을 쓰고 나니까 그런 생각을 할 틈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그거에 도전하기에만도 너무 바빠서. 그래서 똑같은 상황, 불과 1, 2년 전에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제가 나는 마케팅 하고 싶은데 하면서 사람들 막 찾아다니면서 저는 마케팅 하고 싶어요, 마케팅 하고 싶어요, 마케팅 하고 싶어요, 그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정말 자리가, 기회가 왔을 때 다들 야 김수영 있잖아, 김수영 해가지고 기회를 얻게 됐고요. 그래서 마케팅 팀에 갔더니 아니 이렇게 창의적인 애가 엑셀도 잘해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제 실력을 인정해 주셔서 이제 3년 만에 $800만 매출을 책임지는 매니저가 됐고요. 연봉이 억대로 올랐고 이제 막 회사에서 아우디도 한 대 뽑아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해보니까 되는데 왜 그때 네이버 지식인은 안 된다고 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해외에서 성공한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분들 만나보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지식인에 답글 달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분들은 너무 바빠요. 그래서 나한테 이런 부정적인 댓글을 달아준 사람은 백수가 아닐까. 그러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정말 자기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내가 쫓아가서 정말 그 사람한테 하나라도 뭘 배우려고 해도 부족한 판에 뭐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런 말만, 그런 부정적인 말만 이렇게 퍼뜨리고 다니는, 제가 꿈 파괴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걸 그때 깨달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 집을 꼭 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참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음에도 본인 집 한 채가 없어서 제가 30살에는 무조건 내가 부모님 집을 사드리겠다 결심을 했는데, 이게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영국은 세금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다가 뭐 이래저래 절반 이상이 나가고요. 제 월세가 이제 한 달에 2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진짜 남는 돈이 그러니까 저 혼자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몇 년 만에 집을 살 정도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그 의학 번역 아르바이트를 투잡으로 계속 했어요. 그게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너무너무 그 일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재미없고 저의 적성도 안 맞고, 그리고 한 번 일이 있으면은 굉장히 이제 단기적으로 빡세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막 밤새야 되고, 그래서 병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게 회사 일이 재밌긴 한데 수중에 남는 돈은 별로 없고, 이 번역 일은 진짜 재미는 없는데 돈도 괜찮고 또 굉장히 이제 플렉서블한 라이프 스타일을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내가 하고 싶지만 돈이 안 되는 일, 아니면은 돈이 되지만 하기 싫은 일? 전자 한번. 하고 싶지만 돈이 안 되는 일, 하기 싫어도 돈이 되는 일. 나머지 분들은 아무것도 하기 싫으신 거예요? 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2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을까? 나는 이 일도 계속 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든 30살까지 부모님 집을 사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고 다른 사람들도 싫어하지는 않겠다. 분명히 이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뭐 의대 나온 사람, 약대 나온 사람, 뭐 화학과, 생물학과 이런 이과 계열 나오신 분들은 이런 일을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번역 회사를 차려버렸어요. 그리고 일을 더 끌어들였어요. 더 일을 많이, 프로젝트를 수주받아가지고 이 프리랜서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아예 저는 경영만 할 수 있게끔 회사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애 키우는 저희 여동생한테 이제 선물로 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걸, 세상 모든 일을 내가 할 수는 없고, 방법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의 현재 위치를 놓고 미래를 가늠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지금 100만 원을 벌기 때문에 뭐 5년 후에 뭐 6천만, 아무리 정말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6천만 원이다. 내가 6천만 원 갖고 뭘 해야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 내가 1년 만에 6천만 원을 벌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할까? 그러니까 생각의 순서를 바꿔야 된다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도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그만큼 해드리고 이제 생활비도 매달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제일 중요한 건 제 삶이니까 여러 가지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체력이 막 그리 좋진 않은데 마라톤을 뛰었어요. 그래서
방법이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마라톤 대회에 등록하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뛰게 되고, 또 제가 이 여수에서 자랐다 보니까 요트를 타고 항해를 하는 그런 꿈이 있어서 그리스에 가서 일주일 동안 항해를 배웠는데, 이게 해보니까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굉장히 막노동이에요. 막 밧줄을 막 이렇게 했다가 닻을 뭐 이렇게 했다가 돛을 뭐 했다가. 그래서 제가 꿈을 수정했어요. 내가 돈을 더 벌어서 선장님이 있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해야지. 바꾸고 또 뭐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이제 인도에 가서 요가 강사 자격증 또 따고, 이제 아르헨티나에 가서 2달 동안 생활하면서 매일 이제 탱고를 추다가, 이제 작년에 탱고 공연을 세바시에서 살짝 했고요. 또 브라질에 가서 리오데자네이루 카니발에도 참가를 하고, 또 인도에 가서 발리우드 영화에 출연을 하는데, 뭐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데 무작정 뭄바이에 가서 동양인을 한 번도 캐스팅해 본 적이 없는 인도 영화계에서 처음에는 한 100명한테 들이댔다가 다 이렇게 거절을 당했어요. 역할이 없다. 너는 뭐 인도 사람도 아니고 뭐 힌디어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연예인급의 외모도 아니다. 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할이 없어서 내가 캐스팅이 안 되는 거면 나를 캐스팅할 역할을 만들게끔 그 사람을 설득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인도에서 제일 유명한 야시라지라는 야시 초프라라는 감독님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임건택 감독님 같은 분인데, 그분을 제가 수소문해가지고 찾아서 결국 그분의 캐스팅 디렉터를 설득시켜서 잡다케잔이라는 영화에서 이 샤루칸이라는 정말 탑스타가 나오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단역으로 출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뉴욕 브로드웨이에 가서 이제 뮤지컬을 좀 더 배우고, 할리우드에 가서 또 영화 제작을 공부를 했어요. 좀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는 이 배우는 거에 꿈이 좀 많아요. 왜냐면은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해서 학원을 한 번도 안 갔어요. 이런 예체능 쪽으로는 제가 한 번도 그런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못하니까 어른이 되니까 이제 막 찾아다니면서 그쪽으로 많이 하게 된 것 같고요. 아까 보셨던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이제 최근에는 음악 관련해서 많은 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사도 하고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또 또 이제 얼마 전부터 지금 제가 동화를 쓰고 있어요. 소년중앙 잡지에 동화를 연재를 작년에 했는데,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올해 동화책을 또 낼 예정이고요. 또 좀 저에게 체력적으로 가장 큰 도전은 이제 킬리만자로하고 에베레스트를 등반을 했었어요. 사실 제가 산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를 이제 한번 내가 어렸을 때 제가 노래방 좀 놀러 다니던 시절에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되게 즐겨 불렀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킬리만자로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무작정 탄자니아 가는 비행기표를 끊고 갔다가 엄청 고생을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신체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책도 쓰게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꿈에 관한 이제 궁금증, 질문 이런 걸 많이 받다 보니까 드림 파노라마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꿈을 꾸고 살까, 그거에 그 고민을 한번 풀어보자 해서 다큐를 만들기로 했어요.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근데 세계 일주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세계 일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근데 제가 돈이 없었어요. 부모님 집 사드리고 나서.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투자를 받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멀쩡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세계 일주를 가려면 제가 계획을 한 시나리오를 5개를 짰어요. 내가 제일 이상적인 방법은 회사 같은 데서 투자를 받고, 정말 안 되면은 뭐 갔다 와서 내가 재취업을 하고, 정말 안 되면 재취업을 해도 안 된다. 그럼 뭐 영어 강사라도 하고, 정말 안 되면 요가 강사라도 하고, 뭐라도 이렇게 방법을 딱 짜놓고 보니까 불안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휴직계 내고 열심히 이제 공모전에 지원을 한 끝에 1억 원을 받았고요. 그 1억 원으로 이제 25개국을 1년 동안 다니면서 사람들 꿈을 인터뷰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2012년에 SBS 스페셜 나는 산다 김수영의 꿈의 파노라마를 제작을 해서 방영을 했고요. 제가 사실 영상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좀 촉박해서 나중에 제 유튜브에 오시면은 볼 수 있는데, 좀 제가 자랑이지만 좀 잘 만든 작품이에요. 한번 기회 되면 꼭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통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사실 뭐 PD님들도 태어났을 때부터 PD는 아니었잖아요. 제가
일반인이 무슨 다큐를 만드냐라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게 사람이 처음부터 뭐를 할 수 있어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를 깨달았던 계기가 됐고, 하여튼 그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전시회도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3년 전에 제가 굉장히 연애를 찌질하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절에도 들어갔다가 막 이러다가 나중에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을 하고 있을까라는 또 호기심이 들어서 이제 또 1년 동안 22개국을 다니면서 108개의 러브 스토리를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또 책을 쓰고 올해 이제 다큐 영화를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거를 하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심리학도 공부하게 되고 진화생물학, 역사, 경제학, 정치학 막 이런 것들을 사랑이란 하나의 테마를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를 끊임없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원래 뭐 6개국어를 가볍게 하기는 했는데 스페인어도 이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열심히 하게 됐고 포르투갈어도 새로이 배우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굉장히 많은 것들을 도전을 했는데 이것들을 한번 저 스스로가 이번 기회에 분석을 해봤어요.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것들을 이룰 수가 있었나. 그래서 공통적으로 그거를 보니까 처음에는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뭐 여행을 통해서라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는 뭐 TV를 보다가 책을 보다가 내가 미처 몰랐던 이런 세계가 있네? 이런 게 있네? 라는 거를 깨닫고 나서 그거를 막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럼 그거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알아보고 나서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도전을 하고 그 다음에 근데 보통은 쉽게 되는 경우가 없어요. 막 장벽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러니까 정말 뭐 쉬운 것들도 있죠. 단순히 내가 타이 마사지 자격증을 딴다. 이런 거는 태국에 가서 일주일 동안 돈 내고 수업 열심히 들으면 자격증이 나와요. 그런 거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뭐 인도 발리우드 영화라든지 뭐 집을 마련한다든지 킬리만자로는 굉장히 많은 힘든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장벽에 부딪혔을 때 그거를 뛰어넘을 정말 내가 원하면 간절하면 그 뛰어넘을 방법을 또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계속 되풀이하다 보면은 목표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꿈 목록에 성공 아니면 진행 중 이렇게 2개만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실패라는 거는 딱 한 번 시도해보고 이거 안 돼, 나 이거 못해 하고 멈춰버리는 게 저는 실패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또 해봐야지,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봐야지 라면 저는 평생에 걸쳐서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발리우드 영화 출연을 했지만 저는 그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완료형이 아니죠. 부모님 집 사드린 거는 완료형이지만 탱고를 춘다거나 발리우드 영화 출연하는 건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진행 중. 그래서 계속 도전을 되풀이하다 보면은 그것이 언젠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게 아마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마 같은 플로우로 가잖아요. 사실 갑자기 애가 지금 공부가 딱히 재밌지도 않고 뭐 그거에 내가 정말 아니면은 가만히 있는데 공부를 그냥 대충 해도 잘해요. 그럼 잘한다 그럼 또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공부가 재밌진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우리 초등학생이 막 초등학생이에요? 네, 막 고개를 막 이렇게 끄덕이는데 공부가 그러니까 재밌어서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결국은 왜 하냐면은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 방법이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과정에서 이거는 근데 사실 개개인이 혼자서 그 내 안에서 내면에서 우러나는 그 프로세스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즉 부모님이나 뭐 주변의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뭘 해줄 수 있냐 하면은 첫 번째는 저는 자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세상을 접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애들 학원 보낼 돈이 있으면 여행을 보내라고 말을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은 여행을 가면 정말 이렇게 막 이거 뭐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다못해
뭐 왜 이 똑같은 밥이 여기서 우리나라에서는 3,000원인데 저기는 300원일까? 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아지거든요. 애들 입장에는 그게 되게 많은 자극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경험하는 것만큼 큰 건 없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여건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책을 보는 것도 좋고 다큐를 보는 것도 좋고 요즘에는 유튜브에도 사실 너무너무 좋은 컨텐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봐라. 뭐 이런 뭐 체험 학습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가 정말 이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면 제가 강연 한번 하러 갔는데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그 고등학생인데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환경보호나 생태 관련한 박람회를 본인이 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막 고2 학생이 막 열심히 알아봐가지고 어디 미래창조부에서 이렇게 후원을 받겠다는 약속도 받고 이제 막 추진만 하면 되는 상태인데 어머니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어머니가 그 자리에 계셨는데 그러면은 얘가 그거 준비하다가 고2인데 공부를 못하지 않냐? 그럼 얘 대학은 어떡하냐?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의 경험이라면은 이걸 입학 사정관제를 이용해서 정말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정보의 부족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가 정말 본인이 못 찾으면 그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근데 정보를 마구잡이로 투입한다고 이 프로세스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응원인 것 같아요. 네가 실패해도 괜찮아.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거밖에 못했어가 아니라 실패해도 너는 내 소중한 아이야. 실패해도 괜찮아. 너는 내 소중한 친구야. 이 말 한마디가 저는 그 사람이 어떻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 역할이 그러니까 주변 사람으로서 결국은 주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강연을 한 10만 명 넘게 대상으로 했어요. 제 책을 읽은 사람이 적어도 50만 명이 돼요. 근데 저를 실제로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꿈을 이뤄서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5년 전에 저한테 고3 학생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자기는 너무너무 어렸을 때부터 꿈이 하버드를 가는 게 꿈이래요. 근데 집이 너무 어려워서 외고를 붙었지만 외고를 갈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정도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근데도 자기가 너무 그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너무 간절하니까 수능 공부를 안 하고 자기도 모르게 SAT 공부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수능도 뭐 대충 망치고 막 이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조언을 해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이제 군대를 일단 먼저 갔다 와서 2년 동안 알바를 해가지고 2천만 원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또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1억을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공부하고 이제 혼자 힘으로 다 지원해서 뉴욕 대학을 갔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옆에서 누군가가 그런 훨씬 그보다 더 좋은 정보와 조언과 이런 걸 줄 수는 있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원동력은 결국 내 안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저의 역할은 사실 씨앗을 뿌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씨앗을 많이 받지만 그거를 싹 틔우고 열매를 맺는 거는 각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똑같은 과정을 거쳐도 모든 사람들이 여기까지 도달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저희 중학생 조카를 데리고 유럽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사촌 언니 되시는 분이 네가 내 딸의 가디언, 그러니까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대신에 여행 경비를 제공을 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중2짜리를 데리고 갔는데 그때 애가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자극을 많이 받고 막 굉장히 많은 호기심을 갖게 되고 이제 막 저랑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자극을 받고 나는 3개 국어를 통역할 수 있는 통역사가 되겠다라는 꿈을 세웠어요. 근데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 친구는 결국 전문대를 갔어요. 왜냐면은 그 꿈을 갖기까지는 했는데 근데 정말 그 꿈을 간절히 이뤄야 되는 정도가 그런 열망이 없어요. 왜냐면 집이 굉장히 잘 살아요. 그래서 적당히 해도 사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내가 뭔가를 경험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게 되고 싶지도 않고 그게 되고 싶지만 방법을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또 설령 대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내가 도전을 살짝 했다가 장벽에 부딪히면 거기서 이제 주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이 장벽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근데 결국 장벽이라는 거는 저는 누가 더 간절한가를 가르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그 간극을 채워준 게 뭐였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바로 결핍이었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부모님이 그렇게 이제 꿈조차 갖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수라는 이 좁은 바닥에서 사는 게 다다. 우리 인생은, 우리 팔자는 여기까지다. 라고 오히려 짓밟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큰 세상을 나가고 싶어졌고, 더 많은 걸 하고 싶어졌고, 어렸을 때 못 배웠던 것들을 뒤늦게라도 배우고 싶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은 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자기 집이 뭐 돈이 없다고 막 흙수저라고 슬퍼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얘기를 나눠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집이 만약에 애매하게 가난하잖아요. 애매하게 가난하면 이렇게 불평불만만 하고 애매하게 알바 정도 해요. 근데 만약에 진짜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나가서 뭐가 됐든지 하게 돼 있어요. 나가서 불평불만한 시간조차도 없어요. 그냥 나가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부도 그렇고 아이가 꿈을 찾아서 이뤄가는 과정도 내가 배가 고파야, 정말 배가 고프면 엄마가 밥 안 차려줘도 애가 알아서 차려 먹죠. 그리고 설령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가 직접 마트에 가서 뭐가 됐든 살 거예요. 만약에 정말 마트 가서 뭘 살 돈도 없잖아요. 막 자기가 그 땅을 파서라도 과일을 따서라도 먹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배가 고프면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는데, 만약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엄마가 알아서 다 먹여주면은 내가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불평을 하겠죠.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맛없어. 오히려 불평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애를 뭐 이렇게 굶겨라.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핍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움직이는 데는. 근데 그걸 하려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어느 정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에너지의 그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저는 엄마들이 더 자기 꿈의 결핍들이 저는 오히려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자녀들보다 더 큰 결핍, 어떤 나의 삶에 대한 결핍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사실 결국은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내 자식이 이게 나랑 동일한 인간이 아니거든요. 내가 아무리 간절히 노력하고 투자를 해봤자 이 아이가 내 꿈을 이뤄줄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 에너지를 나의 꿈에 투자를 한다면, 그래서 내가 좀 더 바쁘고 내 삶에 충실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아이들에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 그래서 정말 아이가 하다가 나 엄마가 필요해, 아빠가 필요해, 나 이거 좀 도와줘, 이거 좀 조언 좀 해줘 라고 오히려 아이들이 찾아올 때 그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나는 네가 뭘 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이렇게 응원해주는 것만으로 저는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요. 삶이 너무 편하면 열정과 창의성이 말라버린다. 그러니까 원래는 삶이 편하면 창의성이 마른다. 저는 열정이란 말을 추가를 했는데요. 이게 전 지구적으로 제가 80개국을 다녔어요. 다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위 10%예요. 상위 10%다 보니까 정말 이 생존이 힘든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같은 똑같은 불평불만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가들 사이에서도 부자 국가들하고 가난한 국가들을 비교를 해보잖아요. 가장 큰 차이점의 하나가 날씨예요. 온도가 15도 이상인 나라들이 빈국이 많아요. 왜냐면은 가만히 있어도 뭐 야외에서 자도 되고 그냥 열매 따먹어도 되니까. 근데 추운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은 굶어 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명이 이제 발달이 되고 더 이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더 이제 부자가 되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내가 만약에 그냥 지금 이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면은 크게 달라지는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모든 사람이 아까도 말했지만 꿈을 이루고 공부를 잘해야 되진 않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적당히
적당히 살면서 가족이 화목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살면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과연 근데 그걸로 채워지지 않아서 만약에 아이에게 자꾸 요구를 하게 되고 기대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실 나의 결핍이지 아이의 결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결핍을 본인의 꿈을 도전하는데 그 에너지를 투입해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준비를 했는데 숙제 좋아하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숙제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꿈 목록을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내가 설마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다 써보시고요. 이거 너무 소박해서 꿈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써보시고요. 다 써보세요. 다 자유롭게 써보고 그 중에 하나만 행동을 해보세요. 하나만 딱 콕 찍어서 갑자기 집을 예를 들어 내가 꿈이 세계 일주인데 가정을 버리고 갑자기 집 나가고 이러지는 마시고요. 하다못해 세계 일주 갔다 온 사람 블로그 보기 이런 거부터 아주 소소한 거부터 할 수 있는 거를 해보고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꿈을 얘기를 해보세요. 혹시 여기 누구지? 그 성시경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성시경? 네. 제가 성시경 콘서트 티켓이 생겼는데 여기 손 드신 분한테 드리지 그 옆에 분 성시경한테 관심 없는 분한테 드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기회는 그거를 가장 원하는 사람한테 주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진짜 드린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네. 그래서 왜냐면은 기회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걸 가장 원하는 사람한테 줘야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말을 안 하면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다니다 보면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사실 지금 초과가 됐는데 만약에 화장실 가실 분이나 다음 그 수업 가실 분들은 가셔도 괜찮고요. 그 남은 쉬는 시간을 조금 활용해서 질문 있으면 받아보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들 움직이셔야 되죠? 그러면은 제가 인터넷 방송을 해요. 매주 일요일 밤에 9시부터 11시까지 고민 상담을 이제 실시간으로 하거든요. 그쪽으로 혹시 고민되시는 것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요. 또 이제 유튜브랑 팟캐스트에서 기존에 다뤘던 고민들을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